이한 학생 여러분, 동아시아사 11차 시 시간입니다. 자, 벌써 10차 시가 지나고 11차 시로 왔는데요.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지금 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계신지 선생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좀 더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까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능특강, EBS 수능특강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라고 보시면요. 자, 단원 인구이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일본은 열도를 건너간 도웨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도웨인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또 도레인, 도웨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전파해줬던 삼국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웨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 사람, 해자, 담징이 있었죠. 백제는 아직기, 왕인, 놀이사치계 이런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축제술, 그죠? 그래서 한인의 연못,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철기와 토기 이런 것들이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야마토 정권으로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조몬 토기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거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니은은 보니까 장건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장건은 한나라 때 얘기잖아요. 한무제에 대한 얘기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반면에 아스카 문화의 형성 배경을 알아본다. 맞죠? 자, 이 도웨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진 일본 고대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가야의 토기가 어디로요? 일본에 넘어가면서 보다 더 단단한, 굉장히 이제 단단한 그런 토기가 제작되게 됐는데요. 그 토기를 세키 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요, 디귿과 이을이 답입니다. 다음, 지도의 형태가 나타난 가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요거네요. 시기를 묻는 그런 문제이고요. 여기를 보니까 가라는 나라는 일본이네요. 일본이 무슨 시대였는가라는 걸 파악해야 되겠네요. 이 주변을 보면서요. 자, 먼저 보니까 위에 중간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아래는 송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네요. 북이는 5호 16국을 통일해서 선비족이 통일해서 만든 나라가 북이라는 나라고, 이 5호 16국에 의해서 쫓겨서 내려온 한족들이 창장강 유역에 세운 나라가 바로 뭐였습니까? 동진이라는 나라였잖아요. 동진이라는 나라였었고, 이 동진이 송나라로 바뀌었다가 다음에 제나라로, 다음에 양나라로, 다음은 진나라로, 이렇게 송제 양진으로 발전해 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북조라고 얘기했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나라는 남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와 남조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5호 16국이 4세기부터 5세기이잖아요. 4세기부터 5세기까지이고 5호 16국이 끝나고 북이가 들어왔을 때가 바로 5세기 때의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5세기 맞을까? 자, 한반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반도를 보니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배웠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5세기 장수왕 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가야가 멸망하기 이전이구나. 가야가 멸망한 것은 6세기에 와서 금관가야가 법흥왕 때, 대가야가 언제요? 진흥왕 때 멸망했으니까요. 이 지도는
5세기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일본의 5세기는요 무슨 정권이요? 일본의 야마토 정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시기, 5세기 야마토 정권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이카게 신을 단행했다. 다이카게 신은요 7세기거든요. 7세기에 다이카게 신이 났고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가 국가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선우 아래 좌현황, 우현황을 두었다. 이것은 흉노를 얘기하는 거죠. 흉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선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북위를 얘기하는 거죠. 한화정책, 호한융합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배자들이 전방 후원분을 축조하여 권력을 과시하였다. 여기 답이죠. 전번 시간에 거대한 무덤이었던, 왕권의 상징이었던 전방 후원분이라는 거대한 무덤이 지배자의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야마토 정권에. 자,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핵심 키워드는 국가이고요. 자, 이 가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국가에 양제라는 황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양제가 있던 양제 문제 기억납니까? 수양제, 수문제 있었잖아요. 남녀 100여만 명을 징발해서 운하를 만들었다. 이 대운하죠? 대운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남과 화북을 연결했던 물자와 군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운하가 수양제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수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봐도 알 수 있네요.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사를 반측 강으로 건넜을 때 고구려 군사가 후방에서 적군의 후속 부대를 공격했다. 자, 수나라를 물리쳤던 누구예요?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가 국가는 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무슨 시대를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수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대가야를 병합했다. 대가야를 병합했던 것은 신라 진흥왕 때 얘기이고요. 다음에 남비et과 고조선을 정복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요, 백제와 외와 연결하여 당을 견제했다. 자, 백제 외와 연결해서 남북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돌궐과 어디 나라입니까? 고구려 있죠.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 사상 통제를 위해서 분서 갱유가를 단행했다. 이건 무슨 나라입니까?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진을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했다. 송제 양진의 마지막 진, 이 나라죠.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를 통일하면서 마침내 남북조를 통일해서 중원을 통일했던 수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자, 요거네요. 그렇죠? 자, 남조, 이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까지 멸망시키고 남북조를 통일해서 통일 왕조를 만들었던 수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습니다. 백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여기서 당이 나왔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백강 전투를 당과 누구 사이에? 일본 사이에 무슨 전투가? 백강 전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백강 전투는 663년에 있었던 전투이고요. 자, 603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쪽 또 안 나오네요. 백제 부흥운동을 일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일본이 지원해서 백제와 일본의 세력이 합쳐서 당나라와 군대에 맞서서 백제를 다시 멸망해버린 660년에 멸망한 백제를 부흥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일본이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군과 백제군이 연합해서 당나라군과 나당연합군과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거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깊이 안 했는데 한국사 시간에 우리가 백강전투에 대한 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 결국은 일본과 백제 부흥 세력이 결국은 패배하면서 백강전투는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백제 부흥운동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 내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했던 일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자백가 등의 등장 배경을 이해한다.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 때 뭐였습니까? 부국강병책을 추구했던 제후들이 이때 제자백가들을 널리 채용했잖아요. 그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음 호한융합정책은 하나정책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얘기합니까? 북위의 표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평성, 백등산 전투, 평성전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전투는 한 고조가 누구에게? 묵툭선우에게, 흉노의 묵툭선우에게 인질로 잡혀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그 전투. 그래서 중국 최초의 화본공주까지 보내기도 했던 그 전투가 바로 평성전투였고요. 4번 7세기에 일어난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살펴본다. 7세기 맞죠? 663년이니까요. 일어난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단순하게 당과 백제 간의 전투가 아니라 당과 일본과 백제와 신라와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전쟁이 바로 이 백강전투도 이 국제전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다음에 한족의 이동이 창장강 이남 지역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한족의 이동이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한 건 언제였습니까? 오호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이 한족이 세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서 창장강 이남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남조, 그죠? 동진, 송제, 양진 이 5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남조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창장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진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자, 답은요 4번이 답이네요. 자,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외교 형식입니다. 외교 형식, 요 핵심 키워드네요. 외교 형식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초 2년에 외왕 히미코 나왔네요. 그렇죠? 히미코 여왕 얘기하는 겁니다. 자,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 얘기하는 거죠. 히미코가 대부, 난순밀 등을 파견하여 조공하니 그녀를 친위 외왕이라고 봉했다. 이게 뭡니까? 책봉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히미코 여왕이 있을 때 30여 개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강력했던 나라가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 왕국이었고 이 야마타이 왕국을 어디에서요? 위나라에서 히미코 여왕을 일본의 왕으로 책봉했다라는 그럴 만큼 이 야마타이 왕국이 강성했다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 형식은 조공과 책봉에 대한 설명인 거죠. 다음 보통 원년 고구려 세자 안이 사신을 보내 입공하였다. 2월 개축일에 안을 영동장군 고구려 왕으로 삼았다. 책봉했다는 얘기죠. 이 보냈다는 얘기는 조공이고,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경제적 교류를 위한 그러한 외교 형식의 틀, 조공과 책봉의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이때 외교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적인 그런 틀은 단순한 외교적인 틀에 지나지 않는 거지.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외교의 틀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그러한 관계는 아니다. 언제나 필요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 했었습니다. 지배와 복종의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경제 교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맞죠? 자, 경제 교류로 교류의 통로로만 이용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유목 민족들은 조공을 통해서 경제적 교류에 주로 활용했던 북방 유목 민족 얘기했었죠. 다음은 니은 주대부터 주병국과의 관계 적용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주병국과. 자, 주나라 때는 제후국이죠. 같은 나라에 있는 제후들과 이런 주종 관계,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가 체결되었다라고 얘기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조공 책봉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은 한 무제 때부터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이다는 거 좀 기억하고요. 자,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중단되기도 했다. 맞죠? 철저하게 조공 책봉 관계는 이거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뭐를 중시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적 외교의 그러한 형태였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 2열이요.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한 직접적인 지배를 동반하였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고요.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답이네요. 기역, 디귿. 요게 답입니다. 자, 문제풀이는 끝났고요. 오늘 볼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문제풀이 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좀 같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5호 16국을 시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남조와 북조가 이거 좀 지울게요. 남조와 북조가 만들어지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형성되었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수나라였고요. 수나라 다음에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였었죠. 자, 그런데 이런 당나라도 머지않아서 곧 쇠락하면서 이 또다시 중국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5대 10국의 혼란기였습니다. 시대였었거든요. 5대 10국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화국의 5개의 큰 나라, 다음에 10개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쪼잔한 쬐끄만한 그러한 나라들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되어 있는 중국이 하나로 수나라 때와 당나라 때처럼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이러한 시대들을 절도사들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던 시대들을 우리가 5대 10국의 혼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대라고 해서 5개의 큰 나라들이 있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와 같이 5호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5개의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10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5대 10국의 시대다. 이 시대는 또 무슨 시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처럼 다음에 또 무슨 시대처럼 5호 16국처럼 다음에 또 무슨 시대죠? 5대 10국은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혼란기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5대 10국의 혼란기를 또다시 통일했던 중국의 왕조가 무슨 왕조였냐면요. 송나라였거든요. 자, 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드디어 이때 중원을 다시 5대 10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통일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송나라가 있을 때 송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송나라는요 10세기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되어지는데요. 이 송나라가 있을 때는 북방에는 어떤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북방 유목민족들을 한번 정리했었죠. 자, 동아시아 최초의 북방 유목민족 뭐였습니까? 흉노가 있었고요.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5호 중에서 5호를 통일했던 선비족이 있었고요. 그 선비족에 이어서 등장했던 것이 5, 6세기에 유연이라는 그러한 또 유목민족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6세기에서 8세기 남북 세력으로 형성됐던 돌궐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또 뭐였습니까? 위구르가 돌궐을 진압하고 결국은 또 8세기 이후에 위구르라는 그런 북방 유목민족들의 세력을 키워갔잖아요. 그 사이에 또 7세기경에는 티베트 고원 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티베트 고원 쪽에 토범이라는 송첸캄포라는 지배자가 있을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이 토범이라는 그런 나라도 있었다. 라사가 수도였잖아요. 그러한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자 이때 송나라 때는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북방 유목민족들이요, 대거 이 송나라를 압박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었거든요. 북방 유목민족. 아마 이 송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또 핵심 키워드로 떠올리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송나라가 있을 때 어떤 북방 유목민족들이 창궐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송나라가 10세기에 건국되어졌으니까요. 이 송나라가 건국될 이 10세기에 제일 강성했던 북방 유목민족은 어떤 나라였었는가? 제일 강성했던 북방 유목민족은요. 10세기 때의 거란이었습니다.
거란은 우리가 너무나 좀 익숙하죠? 거란 그러면 뭡니까? 발해를 멸망시켰던 그 거란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세기에 거란 세력들이요,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송나라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거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력이 약화되어지면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서하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11세기경에요. 다음에 12세기가 되면요, 이보다 더욱더 강력했던 유목민족이었던 어떤 애들이요? 여진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활약했던 시대가 바로 이 12세기경이었고요. 점점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이 13세기가 되면 완전 강한, 그래서 동유럽까지, 즉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국했던 무슨 나라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원 전체를 다 장악했던 때가 바로 이 13세기의 북방 유목민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송나라 그림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될 게 바로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시이고요. 자, 여기서 더 해서요, 자 볼게요. 이 여진이 공격하면서 이 송나라는요, 여진에게 밀려서 수도를 남쪽으로 쫓겨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존의 수도를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대를 우리가 무슨 송이라고 얘기해요? 남송시대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송으로, 남쪽으로 수도를 쫓겨서 내려가는 때가 바로 여진에게 쫓겨서 송나라가 아래쪽으로 도망갔던 시대, 남송이에요. 그런데 13세기가 되면 얘들보다, 여진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애들이 몽골 애들이잖아요. 몽골이 결국은 어디까지요? 송나라까지, 남송까지 다 정벌하면서 중원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몽골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학습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요라는 나라인데요. 자, 10세기 916년이니까요. 요라는 나라는 누가요? 10세기요? 거란이 있거든요. 이 거란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요라는 나라입니다. 이 북방 유목민족은요, 항상 이동하고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체제가 형성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는 단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목민족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이 거란족이 해낸 거죠. 요라는 나라를 세웠고요. 자, 이 중국에 이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 나라가 중국의 최대 혼란기였던 어디를요?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족들이 자신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북방의 유목민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인 거란족은 이 틈을 이용해서 엄청난 세력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중국의 5대 10국 시대는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절도사 세력들이 15개의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혼란기였다, 분열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대 10국은요, 절도사들이 난립하는 그러한 시대였었다. 그래서 이 절도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거란족이 성장하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 좀 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거란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국가였던 요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좀 생소할 텐데요, 야유라 보기라고 하는 거란족 인물이 결국은 흩어져 있던 거란족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마침내 요라는 나라를, 국가를 수립했던 때가 바로 이 야유라 보기라는 인물입니다. 좀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나오면 거란이라는 국가를 만들었던 인물이구나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 거란족이 우리나라 역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자, 우리가 남북국 시대였던 이 아래쪽에는 신라, 위쪽에는 발해. 그쵸? 이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대종이 세웠던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때도 나라가 바로 이 요나라 거란족이었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이었던 발해가 멸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거란족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세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지역이요?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거란족 세력들이 엄청나게 세력이 키워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연운 16주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송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 지역을 확보하면서 이 송나라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게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연운 16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송나라에게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게 되어지면서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갔던 것이 바로 이 거란족이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거란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송나라는요, 얘네들을 군사적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요? 금이나 은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결국은 얘들을 침입을 달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세패, 조공이라고 하면은 주변국에 있는 국가들이 중원에 있는 한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대죠. 그렇죠? 송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얘들을 달래기 위한 평화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얘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세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한족계 국가였던 송이 결국은 유목민족에게 이 물질, 은과 비단 같은 물건으로 얘들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세패를 바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약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연의 맹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은과 비단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세패를 바칠 테니까 우리 편하게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 쳐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송나라는요 형제관계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는요 이거는 명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 쳐들어오지 말고 이런 것들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뭐로? 형의 나라로 그래도 좀 인정해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패를 바쳤다는 얘기는 송나라는 실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뭘 찾은 겁니까? 그나마 명분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 거란족이 얼만큼 세력이 강성했느냐 한족의 이 송나라조차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 거란 세력이 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거란은요 송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에도 3번에 걸쳐서 침입해 왔죠. 오늘 항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의 3번의 침략을 이때 고려가 또 슬기롭게 막아냈던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족은요 유교를 대신해서 유교가 아닌 뭐를 수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불교를 수용했거든요. 왜 유교가 아니라 불교를 수용했냐면요 유교 안에는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 화이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한족의 국가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방 유목민족은 세상의 중심인 한족에게 복종해야 돼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유교보다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불교를 훨씬 더 이 거란족들은 훨씬 더 납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교를 대신해서 이 거란족들은 거란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들은 불교를 수용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거란족들은 그들의 고유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그 문자를 거란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유목민족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처진 데 비해서 이 거란족은 그들의 고유 문자를 가질 만큼 다른 유목민족보다는 문화적으로 그래도 좀 뛰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그들의 지배 방식은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하나 찍어볼까요? 자, 얘들의 지배 방식은
자, 일단 쓰고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북명관제, 남명관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지배하는 지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잘 납득이 안 되죠.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자꾸 지나가네. 요건데요. 자, 보면 이 거란족이 지배했던 이 지역들, 밑에 쪽 지역을 여기 한족들이 살았잖아요. 한족들이 살던 이 지역에 대해서 송나라를 완전 점령하지 못했지만 아까 연운신육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족들을 지배하는 방식과 원래 북방 유목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을 둘로 나누어서 지배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북방 유목민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애들이었고, 반면에 이 한족들은 농경민족이어서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 패턴이,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지배하는 방식도 그들에 맞게 맞추어서 지배 통치 방식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요, 보면 북쪽에 있는 이 유목민족들, 거란족들 얘기하는 거죠.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지배를 하는, 그러한 부족 단위로 지배를 하는 북명관제라는 지배체제를 가졌고요. 반면에 한족들요, 봐봐요. 한족들은 농경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지방 행정구역인 주, 현, 군 이런 것들을 두어서 지방을 통제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남명관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보시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자, 요거는 뭐에 대한 지배 방식이요? 유목민족에 대한 지배 방식이라는 거. 자, 요거는요, 한족들에 대한 지배 방식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족의 지배 방식과 또 유목민들에 대한 지배 방식을 달리해서 이원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그러한 지배 방식이 있었다는 것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50분 넘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차시에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번 차시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